시장 랩업을 하고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코스피 기준으로 한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820선에 지금 머무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좀 더 내려가서 600선 이하로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여전히 3천억 가까이 매도를 하면서 28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기관은 4,6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요즘 아주 핫한 개인만, 예, 개관이라고, 예, 개인만 약 7,600억 정도 계속 매수를 해주고 계신데요. 요즘 헬스케어 주식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시장 전반을, 주식시장 전반을 이끄는 큰 동력이 하나 되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IT를 기반으로 한 이쪽 섹터뿐만 아니라 이 헬스케어 섹터가 되게 큰 성장 동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하락한 오늘만 하더라도 셀트리온 삼총사는 상승을 했고, 특히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15% 가까운 놀라운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이로와 봤을 때 현재 우리 시장을 이끄는 되게 큰 동력 중에 하나가 헬스케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늦은 시간에 불구하고 되게 많은 분들이 웹세미나를 신청해 주시고 이렇게 참가해 주신 걸 보고 저희도 그걸 얼마나 관심 있고 열기에 있으신지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말씀드린 대로 좀 특이한 포맷으로 두 분의 펀드매니저를 모시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게 됐고요. 지금 김정수 팀장님, 저희 세미나 몇 번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저희 회사의 리서치 팀장이세요. 그래서 헬스케어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점검을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헬스케어가 처하고 있는 어떤 상황, 어떤 기회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이후에는 매크로 금융 리서치 팀의 이미혜 팀장님께서 어쨌든 전반적인 한국 헬스케어에 대한 얘기는 하지만 이 헬스케어 산업이 코로나 환경, 지금 현재 되게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코로나잖아요. 이 코로나 환경에서는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저희 한국 헬스케어 펀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 첫 질문을 우선 김정수 팀장님한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헬스케어 주식이잖아요. 사실 근데 헬스케어 주식 사실 관심 가지신 분 너무 많으세요. 오늘도 막 되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고 되게 관심 많이 갖고 계신데, 사실 지난 한 2년 정도 살펴보면 사실 헬스케어 주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정말 높고 기대도 되게 높았는데 사실 시장이나 종목의 퍼포먼스는 그렇게 좋지 못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 헬스케어 섹터 지금 전반적인 상황이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서치 팀장 김정수입니다. 일단 첫 번째 현재 한국 헬스케어 섹터 산업의 현재와 우리 향후 전망에 대해서 조금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PPT를 보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이제 글로벌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이후 거의 10년 이상 장기로 보시면 저희가 소위 성장 산업이라고 하는 뉴이코노미 산업 쪽이 있습니다. 뭐 IT라든지 자율주행, 핀테크, 헬스케어 이런 쪽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중후장대한 산업들, 뭐 유틸리티, 정유화학, 중공업, 저희가 시클리컬 산업이라고 부르는 쪽인데요. 올드 이코노미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근데 지난 10년간 보시면 이 올드 이코노미 쪽은 뭐 매년 등락은 있지만 거의 성장이 없었고요. 지속적으로 성장이 나왔던 부분은 이 뉴 이코노미 쪽이었습니다. 물론 최근에 주식시장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조정을 좀 받으면서 하락한 감은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판단을 내릴 때 향후에 그럼 이러한 트렌드가 바뀔 것인가 아니면 지속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전망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 이 소위 말한 뉴이코노미 중심 시장의 성장이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헬스케어 섹터가 있고요. 국내 쪽만 보시더라도 일단 지수와 섹터 자체는 상당히 괴리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의약품 섹터, 저희가 제약 바이오라고 말하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부진하더라도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연초 이후로 코스피 지수 자체는 빠지고 있지만 오히려 헬스케어 쪽은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지수와 섹터 자체는 조금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투자 자체도 인덱스보다는 섹터 중심, 또 섹터 안에서도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그러한 패러다임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해외 쪽이랑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나스닥 바이오 지수랑 조금 비교해 보시면 크게 5국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큰 틀은 유사하게 갑니다. 나스닥 바이오가 갈 때 헬스케어도 가고요. 다만 국면별로 조금 괴리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일국면 같은 경우에는 이 헬스케어 쪽이 조금 늦게 상승을 했고요. 이때 한미약품이라든지 이 셀트리온의 신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컸었고요. 이국면에서도 보시면 나스닥 바이오 지수는 빠지지만 이 한국 헬스케어 지수는 올랐지 않습니까? 이 셀트리온의 그 신약 승인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했고요. 이 3국면도 좀 셀트리온 쪽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원래 코스닥에 있다가 코스피로 이전 상장되는 그런 이슈 때문에 크게 급등을 했었고요. 나스닥 바이오도 뭐 상승은 했지만 한국의 헬스케어가 더 크게 성장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었고 2019년도에는 좀 한국의 어떤 매크로적인 요인도 크게 영향을 줬습니다. 일단 미중 무역 분쟁 영향이 컸었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에 또 굵직굵직한 임상 3상 결과를 앞둔 이 기업들의 어떤 임상 결과 뭐 이런 부분도 좀 큰 영향을 줬었습니다. 이제 5번 국면에서는 또 다시 나스닥 바이오와 또 한국 헬스케어가 같이 움직이는 국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일단 전체적인 방향은 나스닥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과 방향성을 같이 하지만 국면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었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한국 헬스케어 섹터의 산업 비중 자체는 계속 올라오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9.6%까지 올랐다가 작년에 좀 하락했다가 다시 또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글로벌 주식시장 안에서 헬스케어 섹터 비중을 보시더라도 미국이나 유럽 선진화된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정상화된다면 헬스케어 섹터 비중 자체가 현재보다 더 올라가지 않을까 저희가 추정을 할 수 있고요. 그냥 헬스케어 섹터 비중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2015년도에 뭐 한미약품의 퀀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라이센싱 아웃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작년에도 그런 기술 수출이 상당히 큰 금액을 기록하면서 이 바이오가 단순히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성과를 나타냄을 저희가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은 좀 컸지만 사실 지수와 섹터와는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지수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되게 크게 흔들리고 어려웠던 부분도 있지만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섹터는 다 별도 따로 있다는 거. 그중에 이제 헬스케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특히 또 좀 재밌었던 부분들이 특히 이런 섹터에 관련해서는 지수와 상관없이 섹터에 관련해서는 글로벌적으로 약간 동조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근데 그 와중에 큰 관점에서는 동조를 또 보여주고 있지만 국면에 따라서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거 하고 전반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헬스케어 그 시총 비중이 지금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미국이나 유럽 비중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주식시장 내 헬스케어 비중에 비해서는 아직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하고 마지막으로 국내 기업의 헬스케어 기술 수출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요,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고, 되게 헬스케어 산업이 전반적으로 좀 되게 좋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되게 좋은 얘기긴 한데 좀 많이 들어본 얘기 같기도 해요. 많이 들어본 것 같고요. 지금뿐만 아니라 몇 년 전에도 아마 똑같이 들었던 얘기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팀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어쨌든 뭐 한국 헬스케어가 좀 더 기대감이 있고 뭐 바이오 시밀러도 있고 뭐 백신도 있고 뭐 등등해서 되게 기대감이 있지만 왜 지금 왜 시점 지금 2020년 4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국 헬스케어를 되게 주목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좀 한국 헬스케어를 주목하는 이유를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연초에 코오롱 생명과학 티슈진 이슈부터 뭐 주요 3상 결과를 앞뒀던 HLB, 신라젠, 헬릭 스미스 이런 부분의 임상 성과가 저희 기대치 대비 조금 못 미친 부분도 있었고요. 특히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기술 수출을 했던 부분이 또 반환되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어, 안 좋은 일들이 있으면서 주가들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작년에 대부분의 큰 임상 3상 결과를 뒀던 이런 악재가 대부분 해소가 됐었고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의 이익이 조금 회복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데스밸리라고 부르는데요. 신약 개발을 할 때 아무래도 R&D가 많이 지출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캐시플로우라든지 순이익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대감만 가지고 가기에는 주가의 변동성이 높았는데 지금 그러한 데스밸리를 지나서 올해 좀 바이오텍들의 R&D 성과가 조금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호중구 감소증 이런 롤론티스가 미국 승인을 앞두고 있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레이저 티닙의 어떤 임상 결과 그리고 메지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 허가 이런 부분이 조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즉 상위 제약사들의 그동안의 R&D 성과가 올해 조금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일단 실적 측면에서도 작년보다는 조금 개선될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작년 3분기에 이제 미국의 트룩시마를 출시했고요.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허주마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유럽에서 램시마 SC 제형 그 이제 주사 제형으로 만드는 건데요. 그런 부분이 출시되면서 전체적인 가격 하락 속도도 완만해지고 신제품들이 올라오면서 매출액도 늘어나고 수익성도 개선되고 그 실적도 올라오는 그런 그림을 조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항암제 바이오 시밀러 시장 같은 경우에 침투 속도가 조금 빠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과거 레미케이드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쪽이지 않습니까? 그런 쪽은 해피 드러그라고 해서 직접적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아닌데 허주마라든지 이런 쪽 부분은 암 관련된 약품이기 때문에 이 환자의 생명과 아주 밀접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쪽에서도 좀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고요. 실제 셀트리온이라든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 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에 미국의 올해 이제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을 신규로 출시한 예정입니다. 셀트리온도 보시면 이제 주황색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바이오 에피스도 그렇고 따라서 미국에서 점유율이 좀 올라가면서 이제 숫자 자체도 나오는 그런 국면을 올해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시면 레미케이드 대비해서 암 관련된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출시 이후에 첫 달, 세 번째 달, 다섯 번째 달 갈수록 이제 점점 잘 팔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올해 미국에서의 바이오 시밀러 매출 성장을 조금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암제 바이오 시밀러 올해 미국 출시하는 부분이 이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이 셀트리온은 크게 두 가지 회사로 저희가 조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고 있는 셀트리온 회사와 그리고 유통,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이 헬스케어 회사인데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작년에 매출이 1.1조 정도 났었는데 올해는 뭐 1.7에서 최근에 리포트 보시면 뭐 1.8조까지 조금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일단 첫 번째는 캐파, 즉 생산 설비 자체를 늘리는 것도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가동률이 올라오는 그 두 가지 부분이 매출도 증대시키고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부분 모두에서 셀트리온 그룹의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기도 하고요, 개발하기도 하고 또 자회사 바이오 에피스에서는 바이오 시밀러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보시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우시라든지 론자라든지 이런 유사한 해외 기업들의 주가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은데요. 그만큼 글로벌 CMO 쪽 업체들의 주가가 견조한 것으로 봐서 향후에 조금 더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좀 안타깝지만 헬스케어 전반적인 업종 지수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역설적으로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많이 해소되는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실적도 개선되고 또 주요 바이오텍들의 긍정적인 결과도 예상되기 때문에 좀 헬스케어 섹터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와 펀더멘탈이 회복되는 국면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주요 3상 업체들의 결과가 다 나왔기 때문에 올해 대부분의 바이오텍 기업들은 임상 1상과 그리고 2상 이런 쪽 기업들이 많은데요. 이 아래쪽에 1상, 2상, 3상 기업들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임상 2상이 가장 그 패스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대신 임상 2상이 통과됐을 때 주가 상승률 역시 통계적으로 보면 가장 높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올해 임상 2상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좀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내준다면 헬스케어 기업들의 퍼포먼스도 상당히 양호할 걸로 좀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 빅파마에게 기술 이전을 한 기업일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기업들의 R&D 성과라든지 기술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TKI 저해제를 개발한 기업인데요. 그 아래쪽에 이제 표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레이저 티닙은 이제 폐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폐암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저희가 말하는데요. 이 소세포 이제 스몰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소세포 폐암이 있고 어, 비소세포 폐암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그 폐암마다 처방하는 원인 그리고 치료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레이저 티닙은 비소세포 폐암 쪽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ORR, 즉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를 보시면 이 경쟁 약품 오른쪽에 있는 게 타그리소인데요. 이 타그리소 대비 이 객관적 반응률 자체도 좋고 또 암 자체가 처음 치료제가 잘 먹으면 좋은데 계속 내성이 생기거나 또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치료제가 지속적으로 유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돌연변이가 생긴 부분,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제 파악하고 그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또 치료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걸 저희가 뭐 카이나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 TKI 이런 쪽 부분이 원인이 되는 부분을 어떻게 저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T790M이라는 돌연변이 케이스에 대해서 레이저 티닙이 본격적으로 임상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보시면은 객관적 반응률도 잘 나타나고 또 실제 무진행 생존 기간 경쟁 약품 대비 양호하고 특히 뇌전이 환자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그러니까 효과와 안전성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는 이 차트는 이제 병용으로 투여했을 때 효크다. 그래서 얀센과의 이 병용 투약 효과 조금 올해 좀 기대해 볼 만하다. 그 말씀을 조금 드리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또 빅파마의 기술 이전한 게 브리치 바이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노 리서치 디벨롭먼트 올리 NRDO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빅파마가 필요성이 있는 적응증을 파악해서 그 후보 물질을 먼저 가장 빠르게 조금 진행시킨 다음에 이 빅 라이센싱 아웃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제 오토택신 저해제라고 이쪽 부분은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제 폐 관련된 염증에 대해서 치료하는 부분인데요. 실제 지금 오토택신 단백질 이런 쪽 부분을 저해하는 효과인데 이 경쟁 약품에 대비해서 이 폐활량 자체도 조금 올려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임상 데이터 보시면 양호한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양호한 결과로 말미암아 향후에 임상 진행이 원활하게 될 경우 이 마일스톤 수치가 가능하고요. 이 마일스톤을 받았다는 부분은 그만큼 기술에 대한 향후에 진행 지가 빅파마가 충분하고 또 경제적인 성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시가총액 비중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올해 성장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주요 바이오텍 기업들,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유한양행, 뭐 이런 쪽 부분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 한국 헬스케어 자체의 레벨업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약 자체도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뭐 메지오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 허가를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SK 바이오팜은 올해 7월에 IPO 할 예정인데 지금 뭐 최근에 좀 더 딜레이 될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일단 IPO 자체 의지만큼은 회사가 강한 상황이고요. 이 SK 바이오팜에서 하는 뭐 기면증이라든지 뇌전증 치료제 이쪽 역시 시장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되고요. 이 상위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이 헬스케어 매출 성장이 높지 않을까로 봤었지만 실제 대부분의 제약 기업들의 매출 성장률은 보통 GDP 성장률과 유사하게 3에서 5% 정도 같고요. 대신 R&D 비용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수익성 측면에서는 그동안 안 좋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R&D 비용 자체도 하게 집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실적이 워낙 낮았던 기저 효과로 말미암아 올해는 실적도 성장하는 그런 그림을 조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톡스라든지 이런 피부 미용 쪽 관련 업체들도 소송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조금 끝나고 작년에 어떤 기저 효과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볼 때 향후에 조금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관점에서 조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아유,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사실 이렇게 헬스케어 세미나를 듣다 보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예, 아무래도 내용이 좀 전문적이고 어려운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걸 좀 어떻게 하면 가능하면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거 간단히 법을 해보자면 우선 딱 그게 되게 저는 인상적이더라고요. 헬스케어 기업 보통 보면 2상에서 3상 넘어가는 그 주식들이 보통 되게 좋은 성과를 주가적으로 되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3상에 실패했던 기업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기저효과를 좀 깔아주면서 오히려 지금 현재 기대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1상 혹은 2상, 특히 2상 관련된 기업들이 좀 많이 포진해 있는 가운데 만약에 2상을 성공하고 3상으로 넘어가는 또다시 나타난다고 한다면 헬스케어 전반에 또 큰 원동력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 좀 주셨고요. 특히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이제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좀 실적이나 전반적인 매출 개선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 좀 말씀 주셨습니다. 신약도 만들고 있는 기대감도 말씀 주셨고 그중에 또 SK 같은 경우는 예, IPO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하고 전망 때 보톡스 같은 건강 미용 업체들의 이익도 개선되고 있는 추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여기까지 좋다는 거는 잘 알 것 같아요. 뭐 전반국 헬스케어가 어떻고 지금 어쨌든 지난 2년 동안에 되게 힘든 과정을 좀 겪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좋아지고 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가장 큰 핵심적인 요인들은 바로 코로나고 저희도 이렇게 모여서 이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요즘 어디 가면 항상 마스크 쓸 수밖에 없고 되게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사실 감안을 했을 때 여행이나 레저 그런 쪽은 워낙 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좀 오히려 기대감 같은 게 있습니다. 뭐 백신이라던가 진단 키트라는 게 다 헬스케어에 속해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있고 아마 오늘 이 시간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이미애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이 한국 헬스케어 섹터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를 받은 매크로 이미입니다. 먼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헬스케어 섹터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어떤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거 년 트렌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질병과 체들은 경기의 방향성을 바꾼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도 뭐 일시적으로 경기 침체의 우려는 갖고 오겠지만 실질적으로 회복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 정부들이 굉장히 전례 없는 정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지표가 크게 안 좋게 나오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차트 보시다시피 메르스나 사스 경우에도 주가가 한 3개월 정도 최대 3개월 정도까지 영향을 받았지 그 이후로는 V자 반등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 코로나 사태가 미국에서 한 2월 말쯤에 확산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3개월 후인 5월이나 6월 정도 되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총 우리가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첫 번째가 확산기이고요. 두 번째가 통제기. 이게 모든 경제활동을 통제한다 그래서 통제기라고 부르고 세 번째가 둔화기, 네 번째가 안정기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한국이랑 중국은 이미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 유럽입니다. 유럽은 지난주에 뉴스에서도 나왔듯이 신규 확진자 수들이 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뭐 지금 일별 확진자 수가 3만 명 정도 후반 기록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말했듯이 이번 주 후반이나 늦어도 5월 초 되면은 확진자 수가 감소할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골드만삭스라는 글로벌 IB 역시도 이게 2분기 자체에는 크게 뭐 경기 침체가 오겠지만 3분기부터는 V자 반등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질병으로 발생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치료제가 개발된다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치료제를 그러면 누가 개발하고 있고 뭐 어디까지 왔냐를 보게 되었을 때 이게 지금 개발 순서대로 그 개발 속도대로 저희가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하고 있는 게 길리어드의 램데 약물이고요. 이게 지금 중국에서 임상 760명, 미국에서 지금 1000명 정도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임상 규모를 좀 더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상 시기는 이렇게 적어놓긴 했지만 원래 환자를 추가 모집하면 조금 더 지연되는 경향이 있어서 한 1주 정도 더 지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빠른 게 후지필름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비칸이라는 약물인데 이건 원래 그 인플루엔자 약물로 개발을 하고 있었던 약입니다. 근데 이게 전임상에서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는데 중국에서 임상한 데이터를 봤더니 340명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그 약을 안 먹었던 환자들은 11일 동안 이제 그 병원에서 있었는데 약을 먹었던 환자들은 4일 만에 퇴원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지금 약간 약효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로슈랑 레노론 같은 경우에는 인터루킨 6 안티바디를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이 회사들도 3월 달에 임상을 시작해서 아마 6월, 7월 정도의 데이터를 기대하고 있고,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올 가을 정도에 의료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치료제가 나오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먼저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4월 말 5월 1일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뭐 이때 정도의 결과가 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전에 말씀드렸던 아비칸이 바로 약물인데요. 이 약물 역시 렘데시비르랑 유사한 시기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타 약물들도 다 6월, 7월 정도에 그 발표가 나기 때문에 여름 되기 전에는 치료제에서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표에서 그러면 이게 국내 헬스케어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제 먼저 치료제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던 렘데시비르나 파비피라빌 같은 약물들이 다 항바이러스성 약물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업체는 없지만 이런 항바이러스성 약물의 API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워낙 대규모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API 업체들 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가지 면역 조절 항체와 중화항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항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항체 CMO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어떤 약물이 개발되게 되면 굉장히 큰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지난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시를 했는데요. 여기 비르바이오텍이라는 회사에서 4,400억 규모의 주문을 줬습니다. 그리고 비르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중화하고 있는 회사고, 지금 뭐 리제네론, 암젠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중화항체를 개발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좀 가능성이 높은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지난주에 처음 수주가 나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수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혈장 치료제 같은 경우는 사실 매우 심각한 환자 대상으로 약물을 투여하고, 그리고 혈장은 국가 간의 이동에 좀 제한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좀 큰 수혜를 받을 회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신 같은 경우에도 세 가지 종류의 백신이 있는데요. 제조합 단백질 백신, mRNA 백신, DNA 백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카테고리별로 국내에서도 개발하는 백신 회사가 있어서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세부 헬스케어 섹터는 어떻게 변화가 있느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단키트 업체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진단키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의 코로나 단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인 확산기에 많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통제기나하게 접어들게 되면 치료제나 백신 업체들이 훨씬 더 주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엑시트 플랜을 가져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대감이 소멸된 이후에는 펀더멘탈에 다시 주목해서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신 산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코로나 백신을 직접 개발하는 회사들이 가장 좋긴 하겠지만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는 이런 질병이 오고 난 후에 소비자들이 백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백신 수요가 대폭 증가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성장이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국내 굳이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백신을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가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텍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바이오 코로나가 긍정적인 이슈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이오텍은 스피드가 생명이기 때문에 임상을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해서 퍼스트 인 클래스 약물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임상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미 일라일리를 포함해서 국내 많은 바이오텍 업체들도 임상 결과 발표 시기를 시킨 바가 있는데요. 밑에 표에 보시다시피 뭐 이건 미국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인데 모두 대다수의 그런 바이오텍들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럼 왜 코로나가 영향을 미치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임상 사이트 자체가 폐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트를 찾는 게 힘들고 임상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환자들이 인롤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걸릴 수도 있는데 누가 임상에 참여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임상의 영속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2주에 한 번씩 약을 맞는 약물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하지 못하니까 그 약물을 투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기간이 지속될수록 이 약물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향후 나오는 임상 결과 데이터에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안 좋은 포인트는 원래 AACR이라든지 아스코 같은 글로벌 학회에서 많은 바이오텍들이 임상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약같이 레벨업이 되는데요. 지난달에도 AACR이라는 아주 큰 학회가 연기되는 게 확정됨에 따라 국내 바이오텍들이 큰 폭 하락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근데 AACR뿐만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많은 학회들이 지연되고 뭐 연기되고 취소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볼 수 없다는 측면에서 좀 아쉽습니다. 근데 뭐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유는 모두 펀더멘탈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모두 해소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바이오시밀러 섹터는 굉장히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실적 자체가 바이오시밀러를 맞는 환자들이 대부분 굉장히 위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뭐 처방을 받지 않는다고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적이 견조하게 나올 거고 특히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회사들은 항체 CMO 비즈니스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화항체 뭐 인터룩스 안티바디 성공한다면은 대규모 수주를 또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굉장히 큰 수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이번 일로 인해서 좀 더 나의 건강을 챙겨야겠다 이런 인식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 유행하고 난 다음에는 항상 건기식들의 시총이 좀 크게 점프업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많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건기식들의 실적과 시총이 같이 점프업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또 코로나 환경에서 한국 헬스케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가에 대한 답변을 좀 주셨는데요. 주신 말씀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우선은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 되게 시장에서 제일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백신이에요. 그죠? 예, 백신인데 백신이 아직 나왔냐? 사실 나오지 않았고요. 그 대신 뭐 길리어드 비롯해서 되게 다양한 약품들을 다양한 업체들이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어쨌든 사실 백신이라는 거는 나올 가능성 언젠가는 나올 가능성인 거죠. 그게 얼마나 빨리 될지 나중에 될지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그게 나오게 되면 또 시장에 큰 어떤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 근데 저는 되게 오늘 말씀 주신 것 중에 되게 또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우리도 저도 뭐 올 겨울 오기 전에 독감 주사 백신 맞았거든요. 보통 뭔가 피하기 위해서는 다 백신을 맞잖아요. 사실 병에 걸렸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니라 병을 피하기 위해서 사전에 맞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 그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한 수혜를 저희가 직접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헬스케어 기업이 직접 백신을 개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간접적인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주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 부분이 저에게 되게 이제 인상적이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코로나 이 사태 자체는 전반적으로 이런 바이오텍이나 전반적인 산업은 그렇게 좋지 못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저는 또 그 생각 못했는데 임상을 하기가 어렵다. 예, 어쨌든 이런 이제 환자들을 모아서 투약도 하고 뭐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셧다운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게 힘든 부분들이 있다. 하지만 하고 또 학회 같은 것도 열리지 못해서 신약 같은 것들이 좀 재평가 받으면서 다시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하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 주시는 게 건강식품에 대한 또 관심들이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 이게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이런 사이드 이펙트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좀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말씀까지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예,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의 한국 헬스케어 산업의 전반적인 현황하고 코로나 상황에서의 우리가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되는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사실 뭐 뭐니 뭐니 해도 아무리 저희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사실 오늘 이 시간은 투자하기 위해서, 어떻게 투자하면 되는지 그거에 대해 좀 배우기 위해서 모인 시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헬스케어 주식이라는 게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잘 알진 못하지만 좀 오랫동안 좀 보니까 참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보통 뭐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는 뭐 지금처럼 코로나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먹을 건 먹고 쓸 건 쓰고 해야 되다 보니까 항상 이게 안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뭐 1상, 2상, 3상 뭐 넘어가고 뭐 수출이 됐니 안 됐니 계약이 깨졌니 안 깨졌니에 따라서 엄청나게 폭락을 하기도 하고 엄청나게 폭등을 하기도 했던 거를 전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큰 헬스케어 주식을 과연 어떻게 투자하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어떻게 헬스케어 펀드를 운영하고 어떤 철학을 갖고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헬스케어 섹터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일반적인 섹터 투자랑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릴라 게임 투자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고릴라 게임의 투자 전략이 바로 헬스케어 같이 고성장하는 그런 시장에 특화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고성장하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초기 시장이 있고 이제 주류 시장이 있는데 그 사이에 아주 큰 간극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간극에는 어떤 종목이 성공할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럴 때 그 시장에서 고릴라가 될 만한 후보 종목을 모두 바구니에 넣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엔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충분한 리서치를 통해서 확실하게 고릴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면은 바구니 전체를 그 고릴라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시장 상황에도 고릴라를 흔들지 말고 보유를 하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리서치를 통해서 만약에 이 고릴라를 대처할 수 있는 게 나온다 하면은 바로 고릴라를 팔아야 한다. 이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설명드리면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이걸 헬스케어 섹터에 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너희가 고릴라를 선별할 거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일단 저희는 임상 데이터를 굉장히 면밀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이제 또 김재원 팀장은 같이 굉장히 많은 글로벌 학회에도 참석을 하고요.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참석을 해서 데이터를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하고 근데 이게 임상 데이터를 꼭 우리 약만 데이터가 잘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경쟁 약물의 데이터도 계속해서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약물은 first in class, best in class가 되는 약물이 결국 성공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회를 통해서 이제 다른 약들도 데이터를 충분히 면밀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R&D 인력을 이 회사가 얼마나 열심히 영입을 하느냐 이걸 중점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사람이 약물을 개발하고 임상을 주도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뭐 글로벌 경력이 있고 또 신약 개발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임상에 참여를 하느냐 이런 거를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엑시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년에도 뭐 케이스를 보셨겠지만 이게 임상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안 나오게 되면 헬스케어 섹터들은 엄청나게 크게 하락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 발표 후에 임상 발표 자체도 연기하거나 뭐 임상 프로토콜 바꾼다거나 그런 건 사실 배드 사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유의 깊게 보고요. 그리고 임상 발표를 하지 않고 자금 조달만 계속하는 회사들도 좀 저희가 투자 유의를 하고요. 또 연구 인력이 감소하거나 뭐 핵심 인력이 이탈한다든지 그런 시그널도 저희가 굉장히 면밀히 분석했다가 이런 시그널이 보인다면 이제 과감하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 안에 많은 세부 섹터가 있습니다. 그 보시다시피 이것도 사실 저희가 다 세부 분류를 못했는데 항암제만 하더라도 면역 항암제가 있고 뭐 유전자 치료 방식으로 항암 효과를 내려는 회사도 있고 줄기세포 방식으로 하려는 애도 있고 뭐 화학 항암제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면역 항암제 업체 중에서도 저는 2개 회사밖에 적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국내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세부 섹터를 좀 더 딥하게 봐서 여기서 좀 유망한 글로벌 이제 블록버스터 약물을 만들 수 있는 회사를 조기에 발굴해서 이제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고릴라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갑자기 헬스케어 얘기하다가 예, 고릴라 얘기. 근데 지금 그 전 댓글창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원래 사실 이제 이메일 팀장님이 그 오늘 저희 웹 세미나는 처음이세요. 예, 웹 세미나는 처음이시다 보니까 이제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예, 그런 느낌도 느낌적인 느낌도 있으셨는데 힘내시라고 다들 이렇게 응원의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제가 감사했습니다. 네, 저한테 보통 그런 얘기 안 하시던데. 예. 예. 우선은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오늘 이제 말씀드린 이 두 분의 이제 펀드 매니저 특히 이제 뭐 김정수 팀장님은 리서치 팀장이시고 이제 실제 한국 헬스케어를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 이메 팀장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요. 액티브 펀드입니다. 액티브 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리서치죠. 가장 깊은 리서치, 딥한 리서치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게 장점인데요. 여러 가지 말씀을 좀 주셨어요. 임상 데이터에 대한 깊은 분석도 하고 계시다 하고 R&D 인력을 보고 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말 그대로 이제 정성적인 부분들인 거잖아요. 숫자 어떤 기업의 재무제표나 이걸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닌 되게 정성적인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보고 있고 특히 임상 발표 후에 뭐 기업에 따라서 자본 조달만 그러니까 R&D에 대한 투자는 좀 적고 자본 조달만 하거나 이제 그런 기업들도 되게 면밀히 살펴서 또 이렇게 재배를 하는 그런 리서치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좀 투자를 하고 계시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요. 어쨌든 그 한국에 되게 다양한 헬스케어 기업들이 있고 섹터들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되게 계속 면밀하게 살피면서 조금 더 좋은 기업들을 일찍 찾아내서 집중 투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신 한국 헬스케어 펀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헬스케어 펀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 펀드는 벤치마크가 있습니다. 벤치마크는 FN 가이드 의료지수이고요. 그리고 왜 FN 가이드 의료지수를 선택했냐 하시면은 셀트리온 워낙 이제 헬스케어 내에서 셀트리온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저희 펀드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비중이 가장 낮은 FN 가이드 의료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갑자기 좀 끄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오늘 거의 이제 끝에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퀴즈를 할 시간입니다. 어쨌든 퀴즈를 또 기다리고 계신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가끔씩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퀴즈를 안 할 때도 있거든요. 안 한 날은 막 나중에 막 메시지 오고 댓글 오고 메일 옵니다. 왜 안 했냐만 기다렸는데 말해가지고 오늘도 역시 잊지 않고 퀴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요 헬스케어 주식에 투자하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주식형 펀드 이름은 오늘 강의를 들으셨으면 이거를 절대 모르실 수 없는 땡땡 펀드. 이제까지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에 두 글자는 국가명이죠. 국가명. 모 국가명입니다. 정답을 맞춰 주신 분들요. 근데 지금 댓글창에 올려주신 게 아니에요. 댓글창에 올려주신 게 아니라 지금 댓글창에 올려드린 그 퀴즈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답을 맞춰 주시고요. 거기와 이제 개인정보를 좀 주신 분 중에 선착순 10등에서 19등, 30등에서 39등, 토탈 20분께 다음 주 주중에 저희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말씀 주시고 있는 내용들 좀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계속 이메 팀장님 진행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넘어가십니다. 네, 여기는 헬스케어 펀드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앞서 김정수 팀장이 말했듯이 코스피와 코스닥 대비해서는 장기로 봤을 때 크게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으로 봤을 때도 그 FN 가이드 의료지수 대비해서 좀 큰 폭으로 아웃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작년에 그 신라젠, HLB, 헬릭스미스 같은 그런 임상 3상 하던 회사들이 다 좀 임상 결과가 좀 그렇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었는데 그때 저희 헬스케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이라 할지라도 조기에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없었던 종목도 있었던 만큼 그때 좀 위험 관리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포트폴리오 현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목 비중으로 보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타이거 헬스케어도 좀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 휴제, 메디톡스, 제넥신, 동아 ST, 인트론바이오 이런 순으로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용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저를 포함한 2명의 그 헬스케어 전문 리서치 인력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상호 의견 교환을 하면서 리서치를 진행하고 있고 다른 팀원들도 좀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퀀트적인 부분은 데이터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근데 사실 헬스케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성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뭐 외부 세미나나 여러 가지 뭐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성적인 보고서를 많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한번 작성한 보고서 같은 경우에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 놓아서 이제 사실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이 회사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국 헬스케어 펀드는 되게 굉장히 그 역사가 있는 펀드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내에서 흔치 않은 국내 헬스케어 주식에 집중해서 투자하고 있는 펀드고요. 액티브하게 되게 깊은 리서치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펀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헬스케어 주식에 좀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좀 이런 펀드를 활용하는 방법도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좀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실 개별 주식에 대한 질문은 저희가 좀 답변을 드리기가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좀 저희가 그 질문을 받아놓은 게 있는데요. 그 중에 질문 하나를 우선 김정수 팀장님한테 먼저 한번 좀 질문을 드릴까 해요. 예, 오늘은 사실 저희가 이제 한국 헬스케어에 대해서 좀 다뤄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한국에도 되게 양질의 되게 좋은 헬스케어 기업들이 되게 많지만 사실 글로벌 빅파마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쪽이 또 규모도 크고 뭐 영향도 많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쪽에서 이제 백신도 개발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한국 헬스케어를 하는 게 좋은가? 혹은 미국 혹은 글로벌 헬스케어를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궁금함이 아마 투자자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의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헬스케어 섹터 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인 트렌드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성장의 수혜를 골고루 받겠고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 글로벌 빅파마들이 많습니다. 예, 그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R&D 규모라든지 매출의 규모라든지 그런 쪽 부분이 훨씬 크고 이 헬스케어를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한국 헬스케어가 그런 기업에 대비해서 모든 부분에 뒤처진 것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만이 좀 잘하는 예를 들어서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고 있는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또 제조업 쪽이지 않습니까? 그런 쪽 부분은 또 효율적인 또 원가 그리고 생산 능력 그리고 안정적인 안전성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이 또 강점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글로벌 빅파마가 모든 기술을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프라인마다 한국의 기업들이 IT 쪽에서 선도적으로 좀 성과를 기록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자본력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임상 3상까지 끝까지 이어가지 못할 경우에는 또 중간에 빅파마들에게 라이센싱 아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따라서 헬스케어는 글로벌 기업만 잘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헬스케어 섹터 중에서 이제 차별화된 방식으로 한국의 헬스케어 기업들이 잘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그런 기업들을 발굴해서 투자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지금 딱 말씀 주신 내용을 딱 분석해 보면 사실 겨우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이라는 게 특정 나라에만 딱 국한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글로벌로 소위 말하는 그 산업 체인이 묶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글로벌이 잘한다고 해서 한국이 피해를 반드시 보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유기적인 협동과 그 서플라이 체인을 통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한국 헬스케어에 또 관심도 갖고 글로벌 헬스케어 또한 같이 관심을 갖는 게 되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예, 또 질문 하나 지금 댓글창에 있는 내용 지금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서요. 그 말씀드리자면 이 펀드 지금 그 BM 지수 아까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 뭐냐고 다시 한번 말씀 주셨는데요. FM 가이드 의료 지수죠. 예, 예, 의료 지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미혜 팀장님한테 질문을 하나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즘 투자 자본 시장에 있어서 또 핫한 게 또 ETF라는 상품입니다. 여러 가지 좀 투명하고 되게 저렴한 보수의 그런 류의 상품들인데 그러면 이 우리나라 헬스케어 주식에 투자를 할 때 액티브 펀드, 한국 헬스케어 펀드, 액티브 펀드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ETF를 매수해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이 두 가지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TF 같은 경우에는 시총 비중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수를 200개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분산 투자긴 하지만 굉장히 분산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헬스케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종목수가 한 80에서 90개 사이로 상대적으로 좀 집중 투자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회사에 집중 투자를 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임상 3상에서 좀 기대치 못한 결과를 얻었던 회사가 많았던 것처럼 저희는 그렇게 후기 임상에 있는 회사들보다는 전 임상이나 임상 1상 같은 초기 임상에 있는 회사들의 더 포텐셜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수한 뭐 초기 임상 단계에 있는 헬스케어 업체들한테 좀 집중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아까 고릴라 게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투자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경쟁력이 훼손되었다라는 시그널이 오면은 조기에 손절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게 ETF는 사실 분기마다 밸런싱이 되기 때문에 좀 시기 적절성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시그널이 보면 바로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이미 지금 8시 한 56분이 지났습니다. 되게 늦은 시간까지 되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얼마나 한국 헬스케어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되게 지표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다양한 얘기들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한국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대한 내용들, 또 코로나 상황에서 이 산업이 어떠한 상황이고 어떻게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어떠한 상황인지 요거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요. 이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인 한국 헬스케어 미래에셋 한국 헬스케어 펀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예, 다양한 방법도 있습니다. 투자에 접근하는 뭐 개별 주식을 사실 수도 있고요. ETF를 살 수도 있고 액티브 펀드를 사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각자의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액티브 펀드 한국 헬스케어 펀드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되게 여기 계신 이제 훌륭한 매니저님들이 되게 그 수많은 그 기업들에 대해서도 인덱스한 리서치를 통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먼저 선점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이제 투자를 조금 더 추구하는 그런 류의 펀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도 늦은 시간대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한 840분 정도 여전히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웹 세미나를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저희는 계속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도 오늘 13일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20일 월요일에도 웹 세미나가 있습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산업에 대해서 홍콩 현지 연결해서 또 진행하는 웹 세미나가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미래에셋 자산운용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바로 배너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늦은 시간까지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분의 매니저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저희 웹 세미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